제10주 정의의 원리,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의의 철학에 대해서입니다. 제1주는 정의의 기준들, 정의의 여러 가지 그 기준들에 대한 리스트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정의라고 하면은 대개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는 평등주의적인 정의 개념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거에서는 투표를 부자나 또는 유능한 사람이나 학식이 높은 사람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한 사람의 한 표씩만 투표할 수 있다는 1인 1표는 이것은 확실히 이 산술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 사회나 경제 분야에서 보면은 능력에 따라서 또는 열심히 근로를 한 데 따라서 또는 게으름에 따라서 반드시 꼭 같은 분화 또는 소유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의 기준, 정의의 원리에 대한 것이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정의론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정의 또는 사회 정의를 내세울 때에는 이것을 주로 분배의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 빈부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배적 정의가 바로 정의의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또 사실상 정의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배적 정의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정의롭다, 즉 부정이 아니다, 옳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정의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이것을 권리지향적 정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 또 남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 남에게 빌린 물건은 반드시 그것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분배 위주의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그 밑바닥에 근본에 있어서는 권리지향적인 정의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사회를 정립시키는 데 있어서 그 제1의 규범은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배적인 정의보다 근본적인 이와 같은 정의를 우리는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법률 중에 민법 등 사법에 나타난 것, 로마법 이래에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온 도둑질하지 말라 또는 사기치지 말라 또는 부당하게 그 부정축제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사실은 정의의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한 사회를 존속시키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말하자면 골고루 분배한다라는 문제에 앞서서 이와 같은 개인의 소유의 안정성, 또 그 다음에는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 또 그 다음에는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보다 근본적인 정의의 개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련의 사회주의에서도 처음에는 도둑을 하는 것을 사회제도 때문이다, 그래서 도둑을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도둑질을 했으니 그것은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그랬더니 이 도덕이 번성하게 되고 내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하고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사회주의에도 도덕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에도 도덕은 처벌한다. 또 사기도 처벌한다. 해서 거의 서방 세계의 민법과 같은 그러한 정의가 되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을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에는 원래 합법적 정의와 그다음에 균등적 정의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즉 합법적 정의라는 것은 사회 규범이나 법을 위반한 사람은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균등적 정의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탐하면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 지나친 것이나 너무 또 미치지 못하는 과불급의 양극단을 버리고 중용을 취하는 데서 정의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구분은 배분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입니다. 배분적 정의라는 것은 결국 각자에게 그가 열심히 근로를 하고 또 많은 공적을 냈으면은 그 업적의 정도에 따라서 응분의 명예와 그리고 물질적 보수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배분적 정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적 정의라는 것은 사실상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응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즉 피해에 대해서나 또는 사회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 너무 지나친 처벌도 안 되고 너무 그 가벼운 처벌도 안 되고 적절한 처벌을 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다. 이것이 원래 정의론의 말하자면 고전적 정의입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한쪽만 정의 실현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인 재분괴만이 진정한 정의인 것처럼 한때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근면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사이에 대단한 불공평이 생깁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손해보고 또 게으른 사람은 불로소득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평등주의는 지나친 평등, 더 나아가서는 악평등이요 불공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시대에는 군대에 있어서도 계급장이 없는 정도로 대단한 평등주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이라고 해서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은 월급을 많이 주고 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은 안 된다. 사회주의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월급은 꼭 같아야 한다. 대학 교수 또는 총장과 수의의 월급을 당시 모태동 시대에는 차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덧 지나친 평등주의가 악평등이 되고 오히려 불공정이 되었습니다. 근면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왜 열심히 일하느냐라고 해서 경제를 파탄시켰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없는 사회는 경제적인 불황이 오고 경제가 쇠퇴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양극단을 버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중용에서 말하자면 과불급이 없는 중용에서 택했던 정신을 우리는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도 주어져야 하고 경제적 자유, 경쟁의 자유도 주어져야 하고 또 하나는 지나친 불평등이 안 생기도록 평등도 보장해야 합니다. 즉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동시에 소득의 전체적인 평준화, 이 두 가지가 조화되도록 조화의 묘를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개혁주의자들이라든가 사회주의자들이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소위 구호를 내세워서 돈 많은 사람 또는 대기업의 돈을 다 내놓게 해서 모두 골고루 가지고 살게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데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며 절묘한 정책적인 묘를 살려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제는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은 영국의 경험론자인 철학자 데비드 휴먼은 인간 사회를 성립시키는 3대 사회 규범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정의의 원리입니다. 첫째, 개인 소유의 안정입니다. 개인의 소유는 그것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권력자라고 해서 그 남의 소유, 서민의 소유를 마구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 소유의 안정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은 나쁘다라는 걸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동의에 의해서 양도하는 것은 좋다. 말하자면 교환의 정의입니다.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말하자면 손실을 입혔을 때는 응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룰, 세 가지 규범을 지키는 것이 정의다. 즉 정의 중에서도 근본적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소유권의 규범이 존중되어야 하고 개인 소유권이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않았고 절대 왕권이나 폭군은 개인들, 서민들의 소유를 마구 찬탈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시민사회에 와서야 비로소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정의의 기본 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나쁘게 말한다면 개인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죄가 아니냐.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악덕이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을 없애야 한다. 이것이 구사회주의의 과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자본가가 착취를 할 때는 왜 그것이 착취가 나쁘냐 하면은 노동자의 노동력이라는 자기 소유권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만이 착취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막스주의에 있어서도 근본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소유권, 내 신체의 자기소유, 개인의 노동력의 자기소유를 인정하는 말하자면 소유권 인정이 인류사회의 기본적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남을 때리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남의 물건을 강탈하면은 그것은 정의가 아니고 부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그 근대 시민사회에 와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권이 인정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총체적으로 인권이 보장됩니다. 만일에 국가 권력이 강대해지고 사회주의에서와 같은 당 독재의 강권이 강해지면은 개인의 소유가 거의 없어집니다. 개인 소유는 매일매일의 식사를 하는 말하자면은 배급을 받는 것과 그리고 일정한 월급을 받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집이 있느냐? 집은 국가 소유이며 말하자면 이 사글세 집이나 또는 말하자면 빌린 집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는 집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의 노동력과 매달의 월급과 그리고 처자밖에 없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입니다. 구소련이나 북한에서는 전 인민의 사실상 프롤레타리아화를 소위 가난의 평등을 평등주의라고 했던 과오가 사회주의의 실패로 이제는 여실히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각도에서 이것을 막스가 사유재산은 도덕이다 라고 하는 나쁜 면만을 강조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 점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탐욕적인 자본가가
근로자들을 마구 말하자면 시간 외에 수당도 주지 않고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월급도 안 주고 내쫓고 하는 식의 악덕은 이것은 부정행위입니다. 규탄돼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 그의 반대 극단인 누구에게나 아주 같은 완전한 소유의 완전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한다면은 근면한 자와 게으른 자, 유능하고 열심히 뛰고 경쟁력이 있는 자와 또는 그런 경쟁력이 약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사이에 무서운 불평등이 일어나고 동시에 그 사회, 그 경제는 활력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소위 정의의 기준에 몇 가지의 말하자면 리스트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산수적 평등이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표에서 1인 1표는 산수적 평등입니다. 그렇지만은 사과가 두 알이 있는데 큰형이 있고 그다음에 동생 둘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는 큰형에게는 한 알, 동생 둘에게는 그 하나를 나누어서 반씩 나누어 줬습니다. 동생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형은 하나를 주고 우리는 왜 반알이냐. 모두 다 하나씩 줘야 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올바른 배분이 아니고 산수적 평등에는 부조리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 여기에 잘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공적에 의한 자동 분배입니다. 즉 실력주의입니다. 또는 북한에서도 최근에야 비로소 인정하는 성과급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많은 업적을 올린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많이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봉급을 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경쟁적인 시장 경제에서 적용되는 말하자면 공적에 의한 원칙입니다. 이 공적에 의한 원칙을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불평등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경쟁적인 활력과 시장적인 교환의 체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으로서는 이것이 완전히 배제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이 필요에 의한 분배입니다. 필요에 의한 분배라는 것은 이것은 소위 need criteria라고 해서 막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능력에 의해서 노동하고 필요에 의해서 공급받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겠습니다. 얼핏 들어보면은 대단히 이상적이고 평등한 것 같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일해라.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보수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이 필요는 많은데 그런데 노동 능력이 없고 또는 생활에서 가족이 많고 또는 신체가 부자유하다. 그렇다면은 일을 덜 했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필요만큼 오히려 더 공급해야 한다. 이것이 막스의 공산주의적인 정의의 원리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니드 크라이테리아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사회보장정책으로 소위 최저 생활자에 대한 생활보장 그리고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성과가 없더라도 일정한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데 극한해서는 필요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리주의의 원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건가? 공리주의의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공공사업을 할 때에는 공리성, 최대 다수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공공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롤즈 같은 정의론의 주창자도 이 공리주의에 약점이 있다. 말하자면
전체 사회의 행복을 정진시키기 위해서는 소수를 희생시켜도 좋다. 더 나아가서는 노예제도마저도 합리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구사회주의나 북한에서는 한 사람은 전체를 위하여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전체주의적인 독재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부정의, 정의가 자치를 감춘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을 모두 다 조화시켜서 자유와 경쟁을 살리고 또 저소득층의 생활도 향상시킬 수 있는 조화된 자유와 평등에 조화된 정의론으로서 롤즈의 정의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동아시아의 과거에 있어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일본적 경영이나 또는 한국에 있어서의 연공소열은 어떤 정의론이냐라는 것입니다. 연공소열도 과거에는 훌륭한 정의의 원칙이었습니다. 어떤 직장에 오래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많은 월급을 받고 신입사원은 적은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심해진다면은 6개월 일찍이 회사에 들어온 사람과 6개월 늦게 들어온 사람과의 월급의 격차는 그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그 격차는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연공서열의 약점입니다. 연공서열은 그 기업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조화를 유지하고 또 오랫동안 일한 노하우를 인정해주는 점에서는 강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유능하고 그리고 경쟁적인 사회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는 말하자면 약점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반성과 또는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다도 왕성한 경쟁 속에서 정의를 실현시키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